서울의 심장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수천 개의 크리스탈로 이루어진 샹들리에가 뿜어내는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빛은 하객들의 다이아몬드와 실크 드레스에 부딪혀 다시 수만 갈래의 조각으로 흩어지며 눈부신 장관을 연출했다. 신부 대기실의 거대한 거울 앞에선 서지 않은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기보다 거울에 비친 어머니의 모습을 먼저 확인했다. 티끌 하나 없이 단정하게 차려입은 옥색 한복, 요란한 장신구 하나 없이 소박하지만 기품 있는 매무새.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작은 흰색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어머니 박서연은 늘 그랬듯 고요한 미소를 머금고 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다. 지아야, 괜찮니? 나지막한 목소리에 담긴 온기는 언제나처럼 지아의 마음을 어루만졌지만 그녀의 속은 타들어가는 듯 조바심으로 들끓었다. 곧 시작될 예식, 그리고 그보다 더 두려운 피로연. 벌써부터 사돈댁 사람들이 뿜어내는 보이지 않는 차가운 장벽이 피부에와 닿는 듯 다가왔다. 결혼 준비 기간 내내 예비 시부모의 입에서 수없이 반복되던 우리 집안의 전통 격식과 품이라는 단어들이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지아의 속을 헤집었다. 아니나 다를까 예식장 안쪽 준비실에 들어서자 예비 신랑 최민준의 어머니와 그 친지들은 지아를 발견하고는 잠시 시선을 주다가도 이내 그녀의 뒤에 선 서연을 보고는 미묘하게 시선을 돌렸다. 그들의 차림새는 과시적이라 할 만큼 화려했다. 목이며 손목이며 귀에 걸린 보석들이 조명 아래서 경쟁하듯 빛을 발했고 특히 여러 겹으로 두른 진주 목걸이는 그들의 부와 지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지아가 인사를 건네자 사람 좋은 미소로 화답하던 그들은 뒤이어 등장한 서연을 보는 순간 표정 관리에 실패한 듯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값비싼 비단이 아닌 수수한 재질의 한복, 작은 옷가락지 하나, 그리고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그들에게 서연의 모습은 자신들의 세계와는 이질적인, 이해할 수 없는 소박함 그 자체였다. 민준의 이모이자 시댁 집안의 실세로 통하는 강유라가 샴페인 잔을 내려놓으며 곁에 있는 사람에게 들릴 듯 말 듯 속삭였다. 저분이 신부 어머님,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라기에 내심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수수하시네. 작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차갑게 베어냈다. 그 말에 지아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서연은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척, 그저 묵묵히 딸의 옆에 서 있었다. 그 순간 장인 장모를 맞이해야 한다며 급하게 자리를 비운 신랑 민주는 이 잔인한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 이윽고 웅장한 웨딩 마치와 함께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성대한 결혼식은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순식간에 지나갔다. 늠름한 사위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딸의 모습을 보며 서연은 애써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속은 잔잔한 호수 위로 돌멩이가 던져진 듯 세차게 출렁였다. 예식이 진행되는 내내 사돈 측 하객석에서 흘러나오는 미묘한 수군거림과 자신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오만한 시선들을 그녀는 수없이 감내해야 했다. 피로 현장 입구, 붉은 카펫 양옆으로 늘어선 하객들은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테이블 위로는 황금빛 샴페인이 찰랑였고 현악 사중주가 빚어내는 감미로운 선율이 낮게 흐르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자꾸만 한 곳으로 쏠렸다. 서연이 건네는 공손한 인사와 부드러운 말씨에 돌아오는 것은 마지못해 짓는 어색한 미소와 형식적인 악수뿐이었다. 어머님, 이쪽으로 자리 모시겠습니다. 민준의 어머니가 마치 귀한 손님을 안내하듯 팔꿈치를 내밀었지만 그 몸짓 속에는 깊숙이 뿌리내린 우월감이 노골적으로 도사리고 있었다. 지아가 옆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자 서연은 입술 끝을 아주 살짝 끌어올려 딸을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테이블 중앙, 강유라는 마치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듯 의도적으로 높게 쌓아 올린 타워 케이크 앞에서 보석이 박힌 핸드백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높이 들어 올리고는 주변 몇 사람에게 일부러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다 서울대 출신인데 사돈어른은 학교가 어디셨다더라? 요새는 뭐 대학 안 나와도 사업만 잘하면 된다지만 그래도 근본은 무시 못하지. 순간 주변의 짧은 정적이 흘렀다. 지아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모든 하객의 시선이 마치 예리한 화살처럼 엄마에게로 향했다. 그러나 서연은 동요하지 않았다. 잔잔히 웃으며 물잔을 들어 한 모금 삼켰을 뿐이다. 대답 대신 그녀는 조용히 테이블 위에 놓인 화병의 위치를 바로잡았다. 그 부드럽고 침착한 손놀림에 오히려 강유라의 눈매가 더욱 날카롭게 번뜩였다. 모욕을 주려던 시도가 무반응에 부딪히자
그녀의 자존심에 상처가 난 듯했다. 바로 그때였다. 피로 현장 뒤쪽 문이 조용히 열리며 예식에 다소 늦게 도착한 한 중년 신사가 헐레벌떡 안으로 들어왔다. 검은 정장 차림의 그는 신랑 측의 먼 친척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문득 무언가를 발견한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시선이 닿은 끝에는 조용히 물잔을 내려놓고 있던 서연이 있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두 손을 앞으로 공손히 모으고 허리를 깊이, 아주 깊이 숙였다. 그의 턱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서연 재판관님 아니십니까? 야, 여기에 어쩐 일로? 떨리는 목소리로 터져나온 그 한마디에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유라의 두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벌어졌고 민준의 부모는 방금 전까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순식간에 얼굴이 굳어졌다. 지아는 얼어붙은 채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서연은 잠시 그 중년 신사를 바라보다가 이내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이네요. 김 변호사님.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순식간에 바람의 방향이 뒤집혔다. 잔잔했던 물 위로 거대한 파도가 일었다. 그들을 지배하던 막연한 무시와 오만은 주체할 수 없는 경악과 두려움으로 변했고 그 두려움은 서서히 피로 현장 전체를 삼켜 들어가기 시작했다. 지아는 자신도 모르게 엄마의 손을 다시 꽉 잡았다. 여전히 따뜻했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단단함이 손끝으로 전해져 왔다. 오늘 거들먹거리던 가짜 풍격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그들이 감히 짐작조차 못했던 진짜 풍격의 무게가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이어질 거대한 소용돌이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채 호텔의 샹들리에는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 그저 아름답게 빛나고 있을 뿐이었다. 호텔 직원이 육중한 문을 닫자 피로 현장은 일순간 완벽한 정적 속에 잠겼다. 방금 전까지 웃음과 담소로 가득 찼던 공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침묵에 휩싸였다. 하객들은 서로의 얼굴만 힐끔거리며 눈치를 살폈다. 야윈 손을 가슴에 모은 중년의 김 변호사는 얼굴에 긴장과 경외심이 뒤섞인 채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가 입술을 때려다 몇 번이나 망설이는 사이 강유라의 얼굴에서는 비웃음 섞인 웃음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허옇게 질린 입가만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신랑의 부모 역시 줄곧 하늘을 찌를 듯 높았던 턱을 어색하게 내리며 딱딱하게 굳은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누군가가 긴장한 나머지 실수로 코크를 떨어뜨리자 찡그랑하는 작은 금소금이 마치 폭발음처럼 장내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모두의 귓속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강유라는 샴페인 잔을 입에 가져가지도 못한 채 떨리는 손가락으로 급히 휴대폰을 꺼내 검색창에 박서환이라는 이름을 입력했다. 화면 속에는 검은 법복을 입고 근엄한 표정으로 법대 위에 선 그녀의 과거 사진과 함께 사학법 개정 위헌 소송, 양심적 병역 거부 헌법 불합치 판결 등 굵직한 헌법 재판의 제목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화면 속 인물과 눈앞에 소박한 한복 차림의 여인을 번갈아 대조해본 강유라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부릅떠졌지만 후회하기엔 이미 너무 늦었다. 옆자리에서 신랑의 어머니가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설마 정말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셨단 말이에요? 강유라는 온몸을 떨다시피 하며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미세한 움직임은 마치 전염병처럼 테이블 곳곳으로 섬뜩한 긴장감을 퍼뜨려 나갔다. 그러나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 선 박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술렁임이 고조될수록 오히려 한층 더 고요하게 마치 거센 파도를 단숨에 잠재우는 깊은 호수처럼 그저 조용한 미소만 띤 채 앉아 있었다. 그 순간 하객들 중 백발이 성성한 한 노신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두 손을 앞으로 공손히 모으더니 서연을 향해 허리를 깊숙이 숙였다. 대법관을 지낸 원로 법조인인 그의 지나치게 정중한 인사는 반신반의하던 군중에게 사실상의 확고한 선언과도 같았다. 존경하는 박서연 재판관님, 현직 후배들을 대표하여 오늘의 경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짧은 한마디는 엄청난 폭발성을 지닌 수류탄이었다. 혹시나 동명이인이 아닐까 의심하던 이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잿빛으로 변했다. 강유라의 손끝이 다시 덜덜 떨려오면서 와인잔 속루비색 액체가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신랑 최민주는 뒤늦게 웨딩 플래너에게 믿기지 않는 상황을 전해 듣고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피로 현장으로 달려왔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기울어 있었다. 지연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엄마를 바라봤다. 서연의 시선은 단호했지만
딸을 향해서는 아주 짧게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안에는 괜찮으니 초조해하지 말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주아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분노와 자책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묘한 해방감이 뒤엉켜 격렬하게 끌어올랐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딸을 지켜주고 싶어 그저 평범한 어머니로 조용히 살아온 엄마. 그런 엄마에게 왜 좀 더 당당하게 살지 못하냐고, 가끔은 엄마의 배경을 드러내도 되지 않냐고 철없이 압박했던 지난날의 자신의 말들이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가슴을 찔렀다. 사회자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어떻게든 분위기를 전환하려 애썼지만 이미 감정의 물결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민준의 아버지 최진섭 회장이 굳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억지로 건배사를 하려는 순간 강유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기억하는 듯했지만 애써 태어남을 가장한 목소리였다. 참으로 뜻깊은 자리입니다. 그녀는 서연을 힐끔거리며 말꼬리를 늘였다. 배움의 깊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학위나 재산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손등에 푸른 힘줄이 돋아났지만 억지로 애교 섞인 웃음을 지으려다 입꼬리가 경련하듯 떨렸다. 서연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마치 한때 법정에서 상대 변호인의 허점을 발견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직전에 보여주던 그 초연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법복 대신 단아한 한복 차림이었고 목소리 또한 낮고 부드러웠다.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배움이란 결국 사람을 향해야만 그 가치가 있는 것이겠지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는 지식은 그저 오만한 장식품에 불과할 뿐입니다. 거친 꾸짖음은 한마디도 없었지만 그 문장의 끝맺음에는 얼음장같이 서늘한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하객들은 숨을 삼키며 서로의 눈을 피했다. 습관적으로 자신의 학벌과 지위를 뽐내던 강유라조차 그 말 속에 담긴 칼날을 느끼고는 시선을 떨구었다. 신랑의 어머니는 자존심에 금이 가는 소리와 동시에 머릿속으로 복잡한 계산기를 두드렸다. 헌법재판관 사돈이라는 엄청난 타이틀을 이대로 잃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나 방금 전까지 번쩍이던 우월감이 스디쓴 불안감으로 바뀌자 누구를 향해 웃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라 눈감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다. 지아는 그 모습에서 차갑고도 익숙한 기시감을 느꼈다.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자신을 각 매기듯 무심히 훑어보던 바로 저 눈빛. 이제는 그 차가운 시선을 엄마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식장은 다시 고요해졌고 스피커에서는 현악 연주가 되살아났지만 아름다운 음표들이 허공에서 서로 부딪혀 산산이 깨지는 것만 같았다. 강유라가 긴장을 누르지 못하고 물을 들이켜다 사례가 들려 작은 기침을 했다. 그 사이 몇몇 하객은 휴대폰으로 관련 기사를 검색하며 흥분을 사귀지 못했고 일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누군가와 속삭였다.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 연이어 문을 드나들었다. 그때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다. 저희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러 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에게 집중하는 이는 거의 없었다. 모든 눈길은 여전히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박서연에게로 쏠려 있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준비한 축사를 마치는 동안 민준의 등줄기에는 땀이 흘렀고 그의 목 젖은 매 순간 울컥거렸다. 새롭게 맺어질 가족 간의 권력이 가진 서슬퍼런 무게가 그의 목을 짓누르는 듯했다. 민준이 마이크를 내려놓자 동시에 파도처럼 웅성거림이 일었다. 서연은 그제야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테이블 끝을 돌았다. 이번에는 누구에게도 미소를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이 강유라를 향해 멈추자 강유라는 의자를 뒤로 밀고 벌떡 일어섰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했다. 누구보다 언변에 능하고 사람들을 휘어잡던 그녀는 말할 기회를 얻고도 입을 꼭 다물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도 잔혹했다. 모든 이가 보는 앞에서 그 침묵만으로도 강유라의 사회적 체면과 오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지아는 벅차오르는 감정 속에서 엄마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서연도 딸의 손을 맞잡아 주었다. 살갗으로 전해지는 온기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굳건히 지켜주었던 그것과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러나 지아는 이제 그 따뜻함 위에 더 씌워진 거대한 그림자를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다. 세상에 칭송하는 화려한 권위가 아니라 묵묵히 소신을 지켜온 사람의 품격이야말로 진짜 힘이라는 것을. 그 순간 강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결국 굴복하듯 말했다.
제가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깊이 사죄드립니다. 그녀의 고개가 천천히 숙여지며 목에 걸린 값비싼 진주 목걸이가 허무하게 흔들렸다. 주변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꺾인 자존심이 뒤섞인 기묘한 숨소리들이 번졌다. 하지만 이 사과는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피로 현장은 잠시 평온을 되찾는 듯했지만 그 밑에는 훨씬 더 짙고 매서운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누구도 모르는 사이 이 거대한 파장은 이제 막 첫 물결을 일으킨 참이었다. 피로 현장은 얼음장 같던 침묵을 간신히 털어냈지만 여전히 불편한 시선들이 공기 속에 날카로운 가시처럼 돋아 있었다. 강유라가 허리를 숙인 채 자리에 주저앉자마자 가족석 바로 뒤쪽 테이블에서 낮게 소란이 일었다. 서해 측 먼 친척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을 번쩍 들어 올리더니 주변 사람들에게 돌려 보이고 있었다. 화면에는 속보전 헌법재판관 박서현, 조용히 자녀 결혼식 참석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와 함께 떠 있었다. 그 순간 주변 테이블마다 탄식과 흥분이 뒤엉켜 속삭임이 마치 폭죽처럼 튀어올랐다. 신랑의 아버지 최진섭 회장은 굳은 얼굴로 잔을 들고 서둘러 맞은편으로 건너왔다. 그의 표정에는 억지로 지어낸 미소가 가면처럼 붙어 있었으나 당황으로 흔들리는 눈동자까지는 감추지 못했다. 사부인, 잠시 자리 좀 옮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는 최대한 상냥하고 정중한 어투를 흉내냈지만 얼굴 아래쪽 턱 근육은 잔뜩 경직되어 있었다. 서현은 곁을 지나던 서빙 직원에게 미안하다는 듯 작은 눈인사를 보내고 잔에 남은 물을 마저 마신 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이 로비 쪽 작은 응접실로 걸음을 옮기는 동안 모든 하객의 시선은 마치 꼬리표처럼 그들의 뒤를 따라붙었다. 문이 닫히자마자 최 회장은 짐짓허리를 굽히며 인사부터 건넸다. 재판관님, 이렇게 언론에까지 기사화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혹시 저희 집안이 큰 폐를 끼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그의 숨소리에 묻어난 조바심과 계산적인 속내가 방 안을 녹진하게 채웠다. 서현은 손등에 옅은 주름이 잡힌 찻잔을 조용히 들어 향을 맡으며 대꾸했다. 제게는 오늘 제 딸아이의 결혼이 가장 큰일입니다. 그 밖의 일은 사돈께서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단호하면서도 상대의 체면을 무시하지 않는 어조였다. 그러나 최 회장은 끝내 본심을 삼키지 못했다. 사실 말입니다. 언론이 이렇게 몰려들면 저희 회사 이미지에도 여러모로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요. 그는 완곡한 말투를 가장하여 기사를 내려달라는 요청을 넌지시 흘렸다. 서현은 시선을 들어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여느 평범한 어머니가 그랬듯 부드러운 눈매였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수많은 사건의 진실을 꿰뚫어 보던 심판의 깊이와 숙고의 무게가 깃들어 있었다. 권위가 실추될 것이 염려되십니까? 아니면 쌓아 올린 체면이 무너질 것이 염려되십니까? 짧은 질문 속에 혀를 찌르는 날카로움이 번뜩이자 최 회장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이영숙은 찻잔을 소리 없이 내려놓으며 덧붙였다. 체면 때문이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일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면 그저 작은 해프닝으로 끝날 겁니다. 하지만 만약 이 자리에서 누군가의 인권이나 존엄을 훼손하는 일이 있었다면 저는 사적인 자리라 할지라도 결코 묵과하지 않습니다. 최 회장은 그제야 자신의 사업과 가문의 미래가 자신이 아니라 눈앞에 이 소박한 여인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달은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불편하게 해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마치 도망치듯 문을 열고 나가는 그의 뒷모습에 서현은 한숨 섞인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그는 결코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상처받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상대가 진짜로 두려워한 것은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자신들이 그동안 쌓아 올린 허위와 오만의 무게가 무너지는 것이었다. 같은 시간 피로 현장 한쪽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따로 마주 서 있었다. 지아는 방금 로비로 들어간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울컥 치미는 복잡한 감정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민준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해, 지아야. 우리 부모님이 그리고 이모님이 그런 분들인 줄은. 하지만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빠 문제가 아니야. 내 문제였어. 내가 우리 엄마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못했으니까. 나 스스로가 부끄러웠으니까.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고 민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지아의 귀에 낮고도 분명한 중얼거림이 들려왔다. 저런 대단한 분을 사돈으로 모시는 줄도 모르고 최 회장 댁 사람들 참 간도 크네. 뒤돌아보니 신랑 측 회계 담당을 돕던 한 대리인이
다른 하객들과 수군대고 있었다. 지아는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돌려 그들 앞에 섰다. 제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시려면 제 어머니께 직접 찾아가서 하십시오. 뒤에서 그렇게 수군대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예상치 못한 단호한 면전에 모두의 표정이 굳었다. 지아는 평소 답답할 정도로 순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였지만 지금 그녀의 눈빛은 어머니를 똑 닮아 서늘하고 냉철했다. 뒤편에서 환학사중주의 연주가 끝나고 사회자가 추가 이벤트를 알렸다. 본래 신랑 측 지인이 준비한 감사 영상이 상영될 차례였으나 담당 직원이 다급히 뛰어와 기기 오류를 보고했다. 강유라가 곧장 달려가 내가 아는 전문가들 많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기술 담당자는 파일 자체가 손상되었다는 말만 반복했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에 다시 웅성거렸다. 지아는 그 상황을 지켜보며 소리 없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엄마가 늘 강조하던 겉모습보다 속의 진실, 이 작은 해프닝 속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듯했다. 한편 응접실에서 나온 서연은 잠시 복도에 서서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때 뒤쪽에서 젊은 기자로 보이는 여성이 다가와 명함을 내밀었다. 어머님 아니, 전 재판관님. 잠시 짧게 인터뷰 가능할까요? 숨은 거목의 겸손한 결혼식이라는 주제로. 서연은 명함을 받자마자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돌려주었다. 오늘은 제 딸의 날입니다. 공인이었던 제 과거가 제 딸의 사적인 행복을 삼켜버리게 둘 생각은 없습니다. 기자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그녀의 단호함에 존중을 표하듯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호텔 관계자가 서연에게 다가와 수군댔다. 저분 언론계에서 엄청 유명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입니다. 저 정도로 간단히 물러나는 분이 아닌데. 서연은 그저 옅게 웃었다. 사람마다 그리고 직업마다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지요. 피로 현장에 다시 들어서자 자리마다 감정의 기류가 뚜렷하게 갈라져 있었다. 어떤 이들은 지난날 자신이 성급하게 던졌던 무례한 한마디를 곱씹으며 얼굴이 붉어졌고 또 어떤 이들은 귀한 인연을 얻었다고 생각하며 서연에게 어떻게든 인사를 청하고 싶어 안절부절 못했다. 그러나 가장 극적으로 변한 표정은 강유라의 것이었다. 그녀는 한껏 굳은 자세로 일어나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 냅킨을 정리하는 등 끊임없이 몸을 움직였다. 타들어가는 불안감을 감추려는 무의식적인 몸짓이었다. 결국 용기를 내지 못한 강유라 대신 신랑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연단 옆에 섰다. 그녀는 하객들에게 깊이 몸을 숙였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의 불찰로 뜻밖의 신뢰가 있었음을. 말끝이 부끄러움으로 흐려졌다. 고지어 하얀 조명이 그녀의 머리 위로 스포트라이트처럼 내려앉았다. 그때 서연이 천천히 걸어 나와 그녀의 옆에 섰다. 그녀는 마이크를 받아들지도 장황한 말을 하지도 않았다. 다만 굳은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부인의 손을 두 손으로 살포시 감쌌다. 저 역시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부디 서로의 허물을 탓하기보다 새 가족이 될 우리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축복의 자리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두 문장이었지만 그 목소리는 법정에서 엄숙한 판결문을 읽을 때보다 더 따뜻했고 동시에 반석처럼 단단했다. 정중하면서도 모든 것을 포용하는 그 짧은 화해의 제안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다. 허탈한 듯 혹은 안도한 듯 하객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강유라는 구겨진 자존심을 추스르려다 한순간 눈가에 맺힌 울음을 억지로 삼켰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서연 쪽으로 다가왔다. 사부인 정말로 제가 무례했습니다. 완전히 고개를 꺾은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짧게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다만 그 실수를 대하는 태도로 그 사람의 깊이를 알게 되지요. 짧지만 깊이 베이는 그 말은 강유라의 가슴에 응어리져 있던 교만을 일순간 도려냈다. 피로 현장 한편에서 숨죽이고 있던 신랑 민준이 눈물을 훔치며 달려와 지어와 함께 어머니들 앞에 섰다. 그는 두 손을 앞으로 모아 깊이 허리를 숙였다. 제가 두 분을 보호해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서연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니다. 앞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지키면 되는 거란다. 지아는 그 말에 결국 눈시울이 붉어지며 엄마를 힘껏 포옹했다. 수년 동안 말로 다 하지 못했던 고마움과 미안함이 뜨거운 눈물로 터져나왔다. 그 순간 연주단이 다시 악기를 들었다. 바이올린이 잔잔하게 울리고 피아노가 그 뒤를 바쳤다. 방금까지 얼어붙었던 공기가 서서히 녹아들며
하객들은 맑은 음색에 맞춰 다시 잔을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어떤 과시도 비교도 없이 진심 어린 축복만이 잔에 담겼다. 그러나 새로운 물결은 이미 준비되고 있었다. 호텔 로비에서는 속속 도착한 기자와 블로거들이 모여들고 있었고 누군가의 전화 너머로는 알려지지 않은 그녀의 과거를 캐려는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서연의 발걸음이 또 다른 긴 여정을 예고하듯 묵직하게 이어졌다. 오늘의 이 파동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아직 그 누구도 명확히 깨닫지 못한 채였다. 피로연이 서서히 온기를 회복해가는 듯했지만 호텔 로비에 진을 친 기자들의 그림자는 점점 더 길어지고 있었다. 군데군데 대기하고 있던 카메라의 플래시가 불규칙하게 터지며 유리문 너머로 번쩍이는 빛을 쏟아냈다. 행사 담당 매니저가 안절부절 못하며 사회자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건넸다. 벌써 언론사 열댓 곳에서 기자들이 왔답니다. 방역 지침상 인원 제한도 있는데 큰일입니다. 웨딩 플래너는 최진섭 회장을 향해 다급한 신호를 보냈지만 최 회장은 이미 불청객들을 막아보려 밖으로 나간 뒤였다. 피로 현장 안에서는 우연히 마주친 지인들의 작은 대화가 바이러스처럼 서서히 확산되고 있었다. 정말로 전 헌법재판관님이셨다는데? 예전에 교과서 위헌 판결에도 관여하셨던 그분이래. 그러면 지금 대법관 후보로도 물망에 오르신 분 아니야? 입에서 입으로 옮겨갈수록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이야기는 한층 더 과장되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다시 한번 조용히 앉아있는 박서연의 등 뒤로 몰렸다. 그녀가 사이쪽 친척과 악수를 나누는 지극히 평범한 동작 하나에도 웅성거림이 일어나는 통에 지아는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엄마의 고요한 미소 뒤에 감춰진 거대한 부담감을 딸인 자신만이 또렷이 읽고 있었다. 그때 스피커에서 낮은 잡음이 튀며 사회자가 다급히 마이크를 잡았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예정보다 시간이 조금 지연되었지만 곧 신랑 신부를 위한 축하 영상이 상영되겠습니다. 스크린이 천천히 내려오고 조명이 어두워지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시선을 한 곳으로 모았다. 앞서 파일이 손상되었다는 말을 들었던 터라 이상한 기계음이 들려와도 누구도 크게 놀라지 않았다. 그러나 전원이 꺼졌다 켜지듯 화면이 몇 번 깜빡이더니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미지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흑백 화면 속 한 여성이 대법원 청사 앞에서 수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회견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짙은 색 재킷 위에 법복을 걸친 모습, 그리고 어떤 타협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굳게 담은 입술. 그것은 무려 15년 전 한 교원 단체가 청구한 교육법 일부 위헌 사건 당시 주심 재판관이었던 젊은 시절의 박서연이 언론의 질문 세례를 받던 역사적인 장면이었다. 동영상이 재생되자 피로 현장 안은 다시 한번 숨이 멎은 듯 완벽한 고요에 휩싸였다. 화면 속 한 기자가 이번 결정이 사회적 갈등을 더욱 키운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라고 날카롭게 묻자 영상 속의 서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말했다. 법은 때로 인간의 감정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감정 위에 법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법치주의의 근간입니다. 15년 전의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강직함은 시간을 뛰어넘어 지금 이곳에서도 날카롭게 살아있었다. 영상은 단 몇 초 만에 끊겼지만 그 여운은 거대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편집해 끼워 넣은 영상임이 분명했다. 프로젝터 불빛이 꺼지자 여기저기서 휴대폰 카메라 셔터음이 터져나왔다. 강유라의 얼굴이 더욱 새파랗게 질려 사회자에게 달려가 당장 영상을 내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늦었다. 강유라가 다급히 외주 영상 업체 직원에게 따져 묻자 직원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이번 영상은 신랑 측 아버님께서 마지막에 꼭 추가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다. 강유라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녀가 어깨너머로 본 최진섭 회장은 로비 쪽 분주함 속에서 기자들과 통화하며 무언가 거래를 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었다. 지아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앞으로 달려갈 영상을 끄려 했으나 이미 화면은 꺼져 있었다. 대신 그녀는 무대 아래에서 엄마의 눈을 마주했다. 사연은 여전히 담담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가에 번진 얇은 파장이 그녀가 느끼는 미세한 동요를 딸에게 고스란히 전달했다. 지아는 엄마에게 뛰어가 귓속말로 물었다. 엄마, 혹시 아까 저 영상 아버님이 일부러 트신 거래. 어떻게 해? 사연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여기서 더 언성이 높아지면 가장 다치는 건 바로 너희 두 사람이야. 그 순간 카펫 위를 급히 스치는 여러 개의 구두 소리가 들렸다.
최 회장이 로비에서 기자 몇 명을 직접 이끌고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보도진은 투숙객 전용 통로를 무단으로 지나쳐 들어와 이미 수십 장의 사진을 찍은 상태였다. 호텔 보안 요원이 황급히 막아서자 기자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공인 출신이 이렇게 비밀리에 결혼식을 치렀다는데 사실 확인 차원입니다. 국가 주요 직책을 맡았던 분이라면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보안 요원이 제지하려 했으나 하객들 틈이 좁아 순식간에 기자 몇 명이 안으로 파고들었다. 플래시가 사방에서 번뜩이며 피로 현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될 조짐을 보였다. 강유라는 난처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최 회장을 바라봤다. 최 회장은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가며 기자를 밀어내던 보안 요원이 실수로 테이블 위에 접시를 건드려 떨어뜨리는 바람에 보자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비명 섞인 탄식에 아이 울음소리가 섞여 공기는 흉흉해졌다. 신랑 민준이 달려와 기자들 앞을 막아서며 여기는 사적인 자리입니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한 기자가 민준의 얼굴에 핸드폰 카메라를 들이대며 반문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 출신 인사의 가족 행사인데 이런 비밀주의는 오히려 의혹만 키우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서연이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눈앞에서 수십 개의 빛이 터졌지만 그녀는 눈살 하나 찌푸리지 않았다. 저는 공인의 잣대가 언제 어디서까지 미쳐야 하는지에 대해 평생을 고민해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울림판을 타고 장내에 잔잔히 퍼졌다. 기자들은 일제히 휴대폰과 카메라를 그녀에게로 들어 올렸다. 오늘은 그 어떤 공적 사안도 없습니다. 한 개인의 기쁨과 슬픔을 다루는 지극히 사사로운 자리입니다. 부디 이 선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살얼음 같은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가까이 있던 기자가 추가 질문을 이어가려다 그녀의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다. 로비를 가득 채우던 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새파랗게 질려있던 호텔 지배인이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최 회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기자들을 향해 사부인께서 오히려 이렇게 떳떳하시다면 모든 것을 밝히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며 교묘하게 판을 키웠다. 그의 말끝에 숨어있던 욕망이 기자들의 귀를 간지럽혔다. 몇몇 기자가 다시 녹음 버튼을 눌렀다. 상황이 다시 심각해지자 서연이 최 회장을 향해 고개를 살짝 비틀었다. 사돈께서 원하신다면 제 경력도 제가 썼던 판결문도 언제든 모두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로비에 모인 모든 이들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다만 여기 계신 여러분의 말과 행동 또한 동시에 기록되고 보도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순간 최 회장은 입을 다물었다. 기자들 역시 서로 눈빛을 교환하다가 슬그머니 카메라를 내렸다. 공인의 말 한마디가 곧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색한 정적 속에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피로 현장 안에 남아있던 올로 대법관이 조심스럽게 손뼉을 치며 앞으로 걸어 나온 것이었다. 오늘은 두 젊은이의 행복한 출발을 축복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 아름다운 식장을 차가운 법정으로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우리 모두 예를 갖추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법관의 낭낭한 목소리에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묘한 권위가 실려 있었다. 기자들이 하나둘 물러가며 로비 곳곳에서 카메라를 내리기 시작했고 호텔 보안 인력이 조심스럽게 동선을 정비했다. 그러나 최 회장은 씁쓸하게 돌아서며 강유라를 향해 낮게 말했다. 이대로는 안 돼. 우리 집안 이미지가. 그의 불평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주머니 속 휴대폰이 격렬하게 울렸다. 최 회장이 통화를 받자마자 표정이 창백하게 굳어졌다. 상대는 자신이 이끄는 회사의 홍보팀장이었다. 회장님, 벌써 인터넷에 댓글로 난리가 났습니다. 사돈이 헌법재판관이면 재벌도 꼼짝 못한다. 최 회장 갑질 의혹 같은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1위입니다. 최 회장은 두 눈을 질끈 감고 깊은 한숨을 뱉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권력이란 큰 소리로 외칠 때보다 침묵할 때 더 큰 파동을 일으킨다는 무서운 사실을. 그 사이 지아는 엄마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오히려 잘된 것 같아. 사람들은 조금 시끄럽겠지만 적어도 이제 아무도 엄마를 무시하지는 못할 테니까. 서연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무시받지 않는 대신 모욕이 아닌 또 다른 무거운 책임이 따라오기도 한단다. 그것이 바로 권위의 양날의 검이니까.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제는 엄마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졌음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다. 마침내 상황이 일단락되자 사회자는 어수선한 분위기를 수습하려 라이브 밴드에게 신호를 줬다. 첫 음정이 울려 퍼지자 긴장감으로 잔뜩 옥죄었던 공기가 천천히 풀어졌다. 그러나 몇몇 하객들은 이미 자리를 뜨고 있었고 기자들 역시 로비에서 꾸준히 전화 통화를 이어갔다. 새롭게 얽힌 이해관계와 계산기는 각자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피로 현장 한쪽, 분주했던 호텔 직원들이 깨진 접시를 치우고 바닥에 파편을 흡착포로 닦아내고 있었다. 지아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오늘 정말 괜찮을까? 서연은 잔잔히 웃으며 맞은편 테이블에 시선을 두었다. 강유라가 체면을 구긴 채 술잔을 연거푸 비우고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서연은 딸에게 속삭였다. 괜찮지 않더라도 우리는 괜찮다고 말해야 해. 그래야 정말로 괜찮아질 때까지 버틸 수 있으니까. 딸은 그 말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엄마의 손에 남길 듯 강한 압력으로 화답했다. 피로 현장의 조명은 다시 밝아졌고 밴드의 연주는 더욱 힘을 얻어 흐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조명이 비추는 화려함 뒤 그 그림자 속에서는 여전히 서늘한 긴장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수십 개의 스마트폰 카메라, 수백 개의 눈동자, 그리고 각자의 속내가 뒤엉켜 축복과 탐욕, 존경과 두려움이 같은 공간을 위태롭게 공유하고 있었다.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한복 자락 아래 서현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곧 닥쳐올 다음 파도에 대비하고 있었다. 최진섭 회장의 얼굴은 로비에서 돌아온 뒤 내내 잿빛으로 굳어 있었다. 웨딩밴드가 연주하는 경쾌한 선율조차 그의 귓가에서는 날카로운 기계음처럼 맴돌았다. 그는 파랗게 질린 안색으로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다가 다시 귀에 가져다 댔다. 지금 당장 기사 내리라고 해. 돈이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억눌린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전화 반대편의 홍보팀장은 허둥대는 음색으로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지만 최 회장은 잠시 귀를 기울이는 척하다가 이내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아들 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버지, 너무 언성을 높이세요. 오늘은 저희. 최 회장은 아들을 매섭게 흘겨보며 말을 잘랐다. 네가 뭘 알아? 이 결혼이 우리 회사의 병운을 걸고 하는 계약이라는 사실을 넌 알기나 하냐고. 민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뒤로 물러났다. 아버지가 사업상의 이해관계를 위해 자신의 결혼을 서둘렀다는 소문은 어렴풋이 들었지만 지금처럼 노골적으로 그 본심을 드러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피로 현장 한쪽 구석에서는 강유라가 폭탄주 잔을 식탁보 밑으로 슬쩍 밀어 넣으며 진저리를 치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엔 아직 화장이 번질 틈도 없이 초조한 기색이 두껍게 내려앉아 있었다. 이대로만 끝나면 다행이지 혼잣말을 나직이 내뱉다가 마침 식사를 가지러 다가온 젊은 하객과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급히 입가에 억지 웃음을 흘렸다. 그러나 그 하객은 아무런 인사 없이 곧장 시선을 돌려버렸다. 그녀가 평생 공들여 쌓은 사회적 체면이 순식간에 흰 셔츠에 번진 잉크 자국처럼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었다. 그때 호텔 지배인이 서연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다. 재판관님께서 괜찮으시다면 별도로 마련된 귀빈실로 이동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자들의 시선도 차단하고 다른 하객분들도 조금 안정을 찾게 될 겁니다. 서연은 미소만 지은 채 고개를 가로저었다. 제가 자리를 피하면 모든 초점이 오히려 더 커지겠지요. 여기서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지배인은 난처한 얼굴로 물러났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 회장 측의 로펌 고문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다 서연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재판관님,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즉시 언론 대응팀을. 서현은 고문 변호사에게도 정중히 사양의 뜻을 밝혔다. 이건 법적 다툼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 문제입니다. 때로는 시끄러운 변명보다 침묵이 더 큰 힘을 가집니다. 그러나 침묵을 선택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최 회장은 주머니에서 또 다른 휴대폰을 꺼내 모종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지금 즉시 기자들한테 팩트 체크 문건 뿌려. 전직 헌법 재판관이라지만 이미 퇴임한 지 10년이 넘었고 현 시점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라고. 구차한 변명에 가까운 논리를 퍼뜨려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그의 통화가 채 끝나기도 전에 호텔 유리문 너머 기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웅성거림이 고조되었다. 한 기자가 휴대폰을 번쩍 들고 소리쳤다. 속보 최진섭 회장,
내부거래 의혹으로 시민단체에 피소 예정. 그가 핸드폰 화면을 들이밀자 주변 기자들이 순식간에 우르르 몰려들었다. 막 포털 사이트 검색어에 오르기 시작한 단독 기사였다. 몇몇은 이미 카메라를 켜고 현장 생중계를 준비했다. 최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통화 상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욕설을 삼키듯 으르렁거렸다. 누가 흘린 거야? 대체 누가 이 시점에 터뜨린 거냐고. 전화 반대편에서 들려온 한마디가 그의 두 눈을 더욱 크게 흔들었다. 회장님, 얼마 전 해고된 감사팀 직원이 내부 파일을 유출한 것 같습니다. 익명 제보 형식이라 더 크게 번질 염려가 있습니다. 최 회장은 비틀거리며 뒤돌아섰다. 그 순간 로비에서 들어오는 소란 속으로 지아와 민준이 함께 나타났다. 지아는 눈물을 훔친 흔적이 선명했지만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아버님, 기자들이 곧장 현장 인터뷰까지 요청한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 회장은 며느리가 될 사람 앞에서도 여전히 권위적이었다. 결혼식부터 마무리하고 나서 얘기하겠다. 신부 쪽에서 불필요한 참견하지 마라. 민준이 오랜 고민 끝에 아버지의 앞을 막아서며 끼어들었다. 아버지, 이건 이제 저희 두 사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시면 안 됩니다. 일순검은 번개 같은 분노가 최 회장의 눈매를 스쳤지만 아직 수많은 하객들이 보는 앞이기에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렇다면 네가 알아서 한번 막아봐라. 서연은 세 사람의 대화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지여와 민준을 따로 불러 작은 원형 테이블에 앉혔다. 두 사람, 내 말 잘 들어보렴. 결혼이란 건 원칙만으로도 뜨거운 감정만으로도 유지되지 않아. 서로의 허물과 상처까지 책임질 용기가 있어야 비로소 시작되는 거란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에게 물었다. 그 용기가 지금 우리에게 있다면 우린 뭘 해야 할까요? 서연은 딸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내가 사랑하는 상대의 상처까지도 내 상처처럼 끌어안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거기서부터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란다. 민주는 그 말을 곱씹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로비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는 않겠습니다. 그는 스스로 불길 속으로 달려나갔다. 잠시 후 로비 유리문 앞, 민주는 수십 개의 플래시와 카메라에 둘러싸였다. 최진섭 회장님의 아드님 맞으시죠? 내부거래 의혹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사돈이 전 헌법재판관이라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는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오늘은 제 결혼식입니다. 지금 거론되는 사안들은 저희 회사가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제 어머니가 되실 분의 명예와 경력은 이번 수사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저 역시 남의 권위에 기대어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카메라 조명이 쉴 새 없이 번쩍였다. 뒤편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최 회장은 굳은 얼굴로 주먹을 움켜쥐었다. 그러나 그는 아들과 기자들 사이에 생긴 거대한 벽을 더 이상 밀어낼 수 없었다. 피로 현장 안 강유라는 잔을 내려놓고 화장실로 향하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과 마주쳤다. 두꺼운 파우더로 감추려 했던 주름 사이사이로 깊은 공허함이 비쳤다. 그녀는 립스틱이 묻은 입술을 난폭하게 닦아내며 중얼거렸다. 평생 교양과 학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결국 가장 교양 없이 무너지는 건 나였구나. 그러고는 핸드백에서 명함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는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자신의 가장 큰 자랑이었던 전직 대학 교수 명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명함 한 장을 집어 쓰레기통에 버리려다 멈칫했다. 그리고 깊은 호흡을 고르며 명함집을 다시 닫았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작은 한숨과 함께 되뇌었다. 다시 시작하면 되지. 한편 서연은 호텔 직원에게 부탁해 파티션 뒤쪽 조용한 공간에 테이블 하나를 따로 마련했다. 느지막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하객들이 교대로 그곳에 불려왔다. 그녀가 가장 먼저 부른 이는 강유라였다. 서연은 손수 차를 따라주며 조용히 말했다. 교수님, 평생 학문을 사랑하신다 들었습니다. 저도 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무례와 편견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깨달은 것은 진정한 배움이란 사람을 품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강유라는 두 손으로 찻잔을 움켜쥐고 고개를 떨구었다. 재판관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라는 단어보다는 오늘부터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강유라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다. 그는 진심으로 눈물을 삼켰다. 지아는 파티션 뒤에서 그 대화를 지켜보며 목이 메었다.
엄마가 평생 해온 싸움은 거대한 권력과의 싸움만이 아니었다. 무지하고 오만한 사람을 향한 고독하고 지난한 싸움이었다. 지아는 눈물 머금은 미소로 엄마를 바라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오늘은 그 고독한 싸움을 자신도 함께 시작해야 하는 날이었다는 것을. 호텔 밖하늘은 어느새 짙은 군청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건물 전면 유리창에 불빛이 일제히 켜지며 조명이 바뀌자 로비에 둥글게 비친 민준의 실루엣이 한층 더 단단해 보였다. 그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마치고 허리를 굽혀 정중히 인사한 뒤 돌아섰다. 그때 한 기자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졌다. 사부인께서는 앞으로 공직에 복귀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민준은 걸음을 멈췄다. 그분께서는 평생을 공직자처럼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 어디에 계시든 늘 정의를 지키실 겁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카메라에 고스란히 녹화되었다. 기자들은 투박한 함성을 지르며 마지막 사진을 찍었다. 피로 현장으로 돌아오는 동안 민준은 쉽사리 어깨를 펴지 못했다. 그러나 문턱을 넘는 순간 어지럽던 피로 현장은 놀랍도록 차분해져 있었다. 라이브 밴드가 감미로운 가요 메들리를 연주하며 남은 손님들이 조심스럽게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중앙 케이블에서는 서현과 강유라가 나란히 앉아 미소 띤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민준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떠올랐다. 바로 그때 지아가 앞으로 다가와 두 팔로 그를 꼭 끌어안았다. 잘했어. 우리 이제부터 진짜 가족이야.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그래, 우리 함께 책임지고 함께 싸워나가자. 그들의 포옹 너머로 하객들은 접시 위 디저트를 천천히 맛보며 다시 조용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자신의 품위와 학벌을 자랑하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눈빛을 맞추며 방금 일어난 파도 같은 사건을 두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투명한 와인잔에 비친 샹들리에의 불빛은 여전히 변함없이 투명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조명이 비춰는 옥색 한복 자락과 순백의 웨딩드레스가 엇갈려 빚어내는 그림자 속에서 모든 관계가 새로이 그리고 단단하게 엮이고 있었다. 호텔 외벽에 매달린 수십 개의 조명등이 밤 공기를 뚫고 환한 빛을 쏟아내자 피로연이 끝난 웨딩홀 구석구석에는 마치 치열한 전투가 끝난 전장을 닮은 고요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슬라이딩 도어가 닫히는 소리 뒤로 마지막 하객들이 흩어지자 박서연은 한복 앞자락을 정돈하고 남은 잔해를 살피듯 텅 빈 홀을 천천히 걸었다. 바닥에는 깨진 접시 조각 하나가 아직 치워지지 못한 채 날카로운 파편을 드러내고 있었고 향긋했던 꽃 장식은 여기저기 꺾인 채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허리를 굽혀 파편을 손수 거두려는 순간 호텔 지배인이 허둥지둥 달려와 손걸레를 내밀었다. 손 다치십니다. 재판관님, 저희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오늘 제 자리에서 벌어진 일은 제가 책임지고 마무리해야겠지요. 지배인은 난감한 표정을 짓고 뒤로 물러났다. 그 사이 로비 쪽에서는 최진섭 회장이 숨 넘어갈 듯한 고성을 터뜨리고 있었다. 당장 법무팀장 데려와. 지금 검찰의 진정서가 정식으로 접수됐다는 게 사실이냐고 묻잖아. 수화기 너머에서 뚜렷한 대답이 들리지 않자 그는 머리칼을 거칠게 쓸어 올렸다. 회의실을 급히 마련해 달라는 그의 요구에 호텔 직원들이 동분서주했고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몇몇 하객들은 집단 체면에 걸린 듯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진동은 아들 최민준에게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격렬함을 차갑게 바라보며 두 손을 꽉 움켜쥐었다. 자신의 결혼식이 회사 내부 비리 폭로와 맞물려 한순간에 주가 폭락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더 이상 신랑이 아닌 이 모든 사태의 책임자라는 무거운 짐을 느끼고 있었다. 지아는 그런 민준을 향해 다가섰다. 오빠, 내일로 예정된 신혼여행은 취소하자. 지금은 같이 버티는 게 먼저야. 민준은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달콤한 허니문 티켓은 한순간에 무의미한 종이 조각이 되었지만 두 사람은 오히려 그 덤덤함 속에서 같은 온도를 공유하며 서로를 의지했다. 그때 호텔 직원이 재빨리 다가와 지아에게 낮게 속삭였다. 신부님, 밖에 검찰 관계자 두 분이 오셨습니다. 최 회장님 측과 면담을 요청하는 중이랍니다. 지아는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찾았다. 이미 상황을 감지한 서연은 손에 든 파편을 내려놓고 검찰 관계자들이 서 있는 로비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모습을 드러내자 어두운 슈트를 갖춰 입은 검찰 수사관이 먼저 고개를 숙이며 깍듯하게 인사를 건넸다.
재판관님,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공직은 내려놓았지만 아직 현직에 계신 분들의 노고만큼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간단한 인사 뒤 수사관은 최 회장의 비리 혐의에 대한 참고 자료 확보 차원에서 회장 본인과 법무팀의 면담을 위해 검찰청 출석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최 회장은 손을 부르르 떨고 있었지만 이미 두 눈이 흐려진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차분히 말했다. 수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십시오. 그리고 방금 기자들에게 던지셨던 말들, 허위 사실이거나 수사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발언이었다면 모두 기록될 겁니다. 최 회장은 눈을 질끈 감으며 고개를 숙였다. 어느새 그는 서현 앞에서 더 이상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다. 며느리가 된 지연은 그런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따끔한 연민과 무거운 책임감 사이에서 얼굴이 하얗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아버님, 지금 필요한 건 변명도 체면도 아니에요. 회사와 가족을 지키시려면 법의 절차를 따라야 해요. 저희가 같이 하겠습니다. 민준도 곁에서 고개를 숙여 흔들림 없는 의지를 보였다. 검찰 관계자들이 최 회장을 호텔 내 임시 회의실로 안내하자 로비는 또다시 거대한 파장 속에 휩싸였다. 남은 기자들은 문전에서 카메라를 번쩍이며 현장 생중계를 이어갔고 SNS에는 결혼식장에서 현행범 체포 재벌가와 사돈 냈다 구원투수로 등판한 전직 헌재 재판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게시물들이 쏟아졌다. 서현은 기자들 앞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단 한 문장만 남겼다. 본 사건은 가족의 결혼식과 무관한 기업 내부의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질의응답을 거절하고 돌아섰다. 그녀의 어깨 위로 기자들의 크고 작은 불만 섞인 외침이 터져나왔지만 그녀는 다시 텅 빈 웨딩홀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텅 빈 홀, 피로 현장 중앙의 샹들리에 불빛이 천천히 차분한 바퀴로 조절되었다. 그곳에는 지여와 민준, 그리고 자리를 뜨지 못한 강유정이 남아 있었다. 강유정은 식탁보 가장자리를 꼭 쥐며 입술을 떨었다. 여태껏 내가 배움이 어쩌고 풍격이 어쩌고 떠들었는데 내 그릇이 고작 이 정도였나 봅니다. 지아가 다가와 강유정의 손등에 가만히 자신의 손을 얹었다. 누구나 실수는 해요. 이모님. 다만 오늘처럼 자신의 잘못을 알아차리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건 그 누구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감정이 북받친 강유정은 고개를 숙였다. 서연이 다가와 남은 케이크 한 조각을 접시에 떠서 그녀 앞에 내밀었다. 아까 그 타워 케이크 아주 보기 좋았어요. 그래도 좋은 날이잖아요. 한입 드시지요. 그 짧고 따뜻한 말에 강유정의 눈가가 기어이 붉어졌다. 바로 그때 객실 통로 쪽에서 젠 발소리가 들려왔다. 최 회장 측의 로펌 고문 변호사가 허겁지겁 달려온 것이었다. 재판관님, 언론 대응은 저희가 맡겠습니다. 이미 여론이 최 회장 쪽 비리에 집중되고 있어서 결혼식 관련 보도는 금세 희미해질 겁니다. 서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제 아이들인 지여와 민준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만 관리해 주십시오. 가십으로 번지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호텔 직원들이 커튼을 내려 남은 플래시 세례를 차단하자 웨딩홀 안은 조용한 숨소리만 가득했다. 리셉션 데스크에서 잔잔한 피아노 연주가 다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서연은 의자를 빼내어 딸과 사이를 나란히 앉혔다. 그리고 앞자리에 앉아 두 사람의 손을 포개어 주었다. 어느 가정이든 시련은 온단다. 다만 오늘처럼 처음부터 모든 민낯이 드러난 채 시작하는 결혼은 흔치 않을 거요. 숨길 것이 없다면 두려움도 없는 법이지. 이제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식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등 돌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 앞으로는 더욱 단단해질 거다. 지아는 울음을 삼키며 대답했다. 엄마, 우리 부부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면 좋을지 저희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민준도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받았다. 아버지의 일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투명하게 법대로 처리해서 지아에게 떳떳한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다시 한 단계 밝아지며 텅 빈 홀의 금빛 파문을 흩뿌렸다. 파란만장했던 하루가 마무리되는 순간 가구를 옮기던 직원들이 걸음을 멈춘 채 묵묵히 세 사람을 바라봤다. 복잡했던 감정의 매듭이 서서히 풀려가는 듯했지만 모두는 알고 있었다. 최 회장이 회의실 문을 열고 검찰 관계자들과 나오는 순간 새로운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앞에 선 젊은 부부와 가족들을 지켜보며 많은 이들이 속으로 같은 기도를 올렸다. 이들이 이 지독한 밤을 무사히 버텨내고
밝아오는 아침을 단단히 맞이하기를. 호텔 옥상 정원에는 밤의 이슬이 서늘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바람이 흔드는 화단 사이로 도시의 불빛이 은하수처럼 밀려왔다. 피로연을 마친 스태프들이 의자를 접어 나르느라 종종 걸음을 치고 곳곳에 남은 유리잔이 텅 빈 소리를 냈다. 최진섭 회장은 여전히 임시회의실에서 검찰 수사관과 논쟁 중이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의 격앙된 음성이 복도를 낮게 울렸다. 박서연은 한 손에 보온 포트를 들고 옥상으로 올라왔다. 따뜻한 보리차 냄새가 차가운 담기와 뒤섞여 잔잔히 흩어졌다. 난간에 기대어 서 있던 강유라는 차를 건네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격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아직 가라앉지 않은 눈가였다. 서연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교수님, 학자는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는 사람이라 들었습니다. 오늘 얻은 교훈이 헛되지 않으려면 내일은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강유라의 손이 찻잔 위에서 떨렸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떨리는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오늘 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웠는지 깨달았습니다. 내일이면 학교로 돌아가 학생들에게 첫 시간부터 사과하려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가르쳐왔던 품격이라는 단어를 처음부터 다시 정의할 생각입니다. 서연은 잔잔히 고개를 끄덕였다. 진정한 화해는 상대에게 내미는 용서의 손이 아니라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다듬어가는 시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아래층 로비에서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최 회장의 개인 변호인이 급히 도착한 모양이었다. 곧이어 회의실 문이 열리며 최 회장이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은 석고상처럼 굳어 있었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다. 그는 복도를 걸으면서도 끊임없이 주위를 살폈다. 누군가 자신의 이 초라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을까 두려워하는 눈빛이었다. 서연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를 맞았다. 최 회장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다. 검찰 출석은 다음 주 화요일 오전 9시로 잡혔습니다. 사부인,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그 말에 최 회장은 씁쓸하게 웃었다. 사돈이 참석하면 기자들이 더 몰려들 겁니다. 차라리 오지 마십시오. 수사 절차를 투명하게 밟으려면 그 과정을 증언할 사람도 필요합니다. 언론 대응은 제가 막을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최 회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순간 그는 서연의 눈에서 어두운 수렁에 빠진 자신을 발견한 듯 고개를 돌렸다. 힘겹게 떨리는 목소리가 귀를 이었다. 차라리 날 혼자 내버려 두시오. 당신 앞에서 나는 더 이상 사돈이 아니라 한심한 피의자일 뿐이오. 서연은 대답 대신 그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그 짧은 침묵이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새벽 1시가 가까워지자 호텔 정문 앞을 지키던 기자들도 조금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민주는 지여와 함께 텅 빈 피로 현장에 남아 테이블볼을 접는 직원들을 도왔다. 자정이 지나면 장갑차처럼 커다란 쓰레기차가 와서 화려했던 꽃과 장식을 한꺼번에 실어 간다고 했다. 지아는 시들어가는 백합 한 송이를 꺾어 소박한 부케를 만들었다. 오늘은 모든 걸 다 망친 것 같았는데 그래도 이 꽃은 아직 예쁘네. 민준이 그 부케를 받아들고 힘없이 웃었다. 네가 버텨주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아버지 뒤에 숨어버렸을 거야. 이제 우린 숨을 곳이 없으니까 더 단단해져야 해. 두 사람은 서로의 손에 얽힌 힘을 확인하며 말없이 서로를 격려했다. 그 순간 호텔 로비 스피커에서 조용한 알림음이 울렸다. 검찰 수사관이 최 회장을 다시 불렀다는 연락이었다. 서류상의 미비점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며 야간에라도 문답서를 공식적으로 작성하겠다는 것이었다. 민주는 서연을 따라 로비로 내려갔다. 검찰 수사관은 최 회장이 방금 서명한 자필 진술서 사본을 테이블에 놓았다. 서연이 서류를 뒤적이던 중 눈에 띄는 문장을 발견했다. 본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기록하셨군요. 최 회장은 어색하게 기침을 했다. 시간을 벌어야 하오. 일단 부인부터 하고 봐야 변호할 틈이 생기니까. 서연은 서류를 덮고 단호히 말했다. 시간을 버는 것은 잠시의 방패일 뿐입니다. 칼날은 점점 더 목에 가까이 다가올 겁니다. 지금 솔직하게 진술해 두면 향후 구속 영장 청구 단계에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 회장은 눈을 치켜뜨다 결국 고개를 떨구었다. 서둘러 변호인을 불러 지침을 바꾸겠다고 했다. 서연은 수사관에게 조용히 귀띔했다. 심야 조사에 피의자를 혼자 남겨두지 마십시오. 조서 의혹 시비가 불거질 위험이 있습니다. 수사관은 고개를 숙이며 명심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그의 태도에는 전직 재판관에 대한 존경과 법의 절차를 함께 다듬는 동지적 연대감이 동시에 묻어났다.
새벽 2시 호텔 직원이 모든 조명을 끄고 마지막 출입문을 잠갔다. 가족과 남은 스태프들은 로비 한쪽에 임시로 준비된 대기실로 옮겨갔다. 커튼 사이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비쳐 들어왔다. 피로연이 끝난 빈 공간에는 음식 냄새 대신 왠지 모를 차가운 금속 냄새가 맴돌았다. 강유라가 지아에게 다가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예전에 학교 행사에서 받았던 감사패야. 사소한 거지만 내 어머니 덕분에 나 자신을 다시 세울 기회가 생긴 것 같다. 시간이 지나면 이 상자에 너희 부부 사진을 넣어둘게. 오늘 너희가 나에게 준 교훈을 평생 잊지 않으려고.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를 가슴에 꼭 안았다. 새벽 3시 검찰 수사관들이 이동하며 회의실 문이 닫혔다. 최 회장은 공식 진술 수정이 끝날 때까지 호텔을 떠날 수 없었다. 그때까지 로비에 남은 사람들은 극심한 피로와 긴장으로 말을 잃었다. 민주는 커피 머신 앞에 서서 같은 컵에 진한 에스프레소를 2번이나 내려 마셨다. 잔을 움켜쥔 손등에 푸른 핏줄이 솟았다. 서현은 의자에 앉아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법무부 차관에게 문자를 보냈다. 수사 의뢰된 내부 자료, 압수수색 범위 논의 필요, 정치적 악용 소지 차단 바람 문자를 전송한 뒤 그녀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은퇴했어도 스스로를 공익의 옹호자로 정의해온 이상 이러한 침묵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될 수 있었다. 문자를 확인한 차관으로부터 내일 오전 일찍 뵙겠습니다라는 답장이 곧바로 왔다. 서연은 휴대폰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다. 온종일 솟구쳤던 감정이 파도처럼 빠져나가자 드디어 무릎이 꺾이는 듯한 탈진이 찾아왔다. 그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천장을 올려다봤다. 샹들리에 불빛이 꺼진 자리에는 회색 음영만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 음영 안에서 자신이 재판관으로 처음 법정에 섰던 그날의 풍경이 스르르 떠올랐다. 막중한 책임감과 지독한 외로움, 그리고 정의에 대한 끝없는 자문. 오늘 밤 역시 그 물음은 형태만 바꾼 채 다시 그녀에게로 돌아와 있었다. 한편 호텔 밖 도로에는 방송국 중계 차량 한 대가 비상등을 켠 채 대기하고 있었다. 재벌가 비리 사건, 결혼식장 급습이라는 자막이 화면 하단에서 깜빡이고 리포터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헤치며 라이브 멘트를 준비했다. 그러나 화면 너머의 시청자들은 곧 깨닫게 될 것이었다. 오늘의 진짜 주인공은 추락한 재벌이 아니라 조용히 권위의 본질을 일깨운 한 여성이라는 사실을. 지아는 대기실 소파에 웅크려 잠든 엄마에게 담요를 덮어주었다. 민준이 다가와 속삭였다. 어머니를 이렇게 지친 모습으로 본 건 처음이야. 세상에 그토록 단단한 사람도 지칠 때가 있구나. 지아는 엄마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엄마는 지쳤을 때조차 누군가를 지켜. 그게 엄마가 스스로 선택한 삶이니까. 민주는 그녀의 손을 말없이 잡았다. 이윽고 검찰 수사관이 회의실 문을 열며 최 회장의 진술 조정이 끝났다고 알렸다. 새벽 4시 길고 긴 밤이 마침내 마지막 구획을 적으며 동이 트기 직전에 희미한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모든 인물은 새벽빛이 비추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아주 약간의 홀가분함이 뒤섞인 공기가 새로운 하루의 경계선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출렁였다. 창문 너머로 여명이 번지자 회색빛 호텔 로비는 서서히 새벽빛을 머금기 시작했다. 밤새 귀 속을 쪼아대던 기자들의 셔터 소리와 최 회장의 고성이 잦아들고 난 뒤엔 지친 숨결만이 공간에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검찰 수사관이 마지막 서류 봉투를 가슴에 품고 로비를 빠져나가자 출입문이 툭 하고 닫혔다. 그 순간 짓눌려 있던 공기가 한꺼번에 풀리며 긴장을 품은 한숨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최 회장은 벤치에 앉은 채 허리를 깊이 굽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카라가 구겨진 셔츠 위로 헐거워진 넥타이가 축 늘어져 그의 초라함을 더욱 부각시켰다. 아들 민준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 한 컵을 내밀었다. 최 회장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중얼거렸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건가? 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아버지, 아직 아무것도 끝난 게 아닙니다. 숨지 말고 책임지셔야 해요. 그래야 다시 시작할 기회가 올 겁니다. 최 회장은 천천히 얼굴을 들어 아들의 눈을 바라봤다. 그 시선 속에는 깊은 부끄러움과 안도, 그리고 묘한 의존심이 뒤엉켜 있었다. 그는 물컵을 받아주고 떨리는 손으로 한 모금 삼켰다. 그때 지아가 복도 끝에서 걸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빗방울이 맺힌 백합 한 송이가 들려 있었다. 지아는 최 회장 앞에 멈춰 서서 꽃을 내밀었다.
오늘 저희 결혼식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백합이에요. 이 꽃처럼 아버님도 끝까지 향기를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최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백합을 받아 들고 코끝에 가져갔다. 한숨 같은 깊은 숨이 그의 폐부를 가득 채웠다. 박서연은 멀찍이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방금 검찰에서 남기고 간 일정표입니다. 화요일 출석 전까지 필요한 서류 목록과 변호인 접견 절차가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저도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최 회장은 쪽지를 내려다보다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서늘했던 얼굴이 희미하게 풀리며 깨질 듯 약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돈 어른께 폐만 끼치는군요. 누구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일어서는지가 그 사람을 증명합니다. 살얼음 같았던 문장이 부드럽게 가라앉자 최 회장은 고개를 깊게 숙였다. 그 순간 호텔 문이 열리면서 미처 돌아가지 못한 기자 2명이 카메라를 들고 뛰어 들어왔다. 번뜩이는 플래시에 모두가 몸을 움찔했지만 곧 호텔 보안 요원이 신속히 그들을 제지했다. 기자들이 퇴장당하며 던진 마지막 질문이 로비에 메아리 쳤다. 회장님, 경영 일선에서 사퇴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최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득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격려하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자에게 다가가 담담히 말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경영진의 책임 여부도 함께 밝히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자리에서 물러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짧고 또렷한 답이었다. 기자는 놀란 듯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고 보안 직원은 문을 닫았다. 로비는 다시 고요해졌지만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의 공기가 감돌았다. 도망치던 발걸음이 멈춘 자리에는 책임을 향한 묵직한 기류가 새롭게 자리 잡고 있었다. 새벽 5시 호텔 천장 스피커에서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스태프들은 커피를 내리고 곳곳에 남은 폐기물을 담은 큰 비닐봉투를 끌어내렸다. 서연은 지아와 민준을 불러 작은 원형 테이블에 앉혔다. 오늘 하루가 너희에게 준 가장 큰 교훈이 무엇인지 서로에게 한번 말해볼래? 지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진짜 힘은 뭔가를 숨기는 게 아니라 드러낼 용기라는 걸 배웠어요. 엄마를 부끄러워했던 과거의 제 자신이 더 부끄러워졌다는 것도요. 민준이 이어 말했다. 제가 지켜야 할 사람들과 제가 이끌어야 할 회사, 그리고 제 양심이 같은 편이 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연은 두 사람의 손을 맞잡아 올렸다. 바로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너희는 오늘 무언가를 잃은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어.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에 부끄럽지 않을 용기를. 그때 옥상 정원으로 이어지는 계단에서 강유라가 내려왔다. 그녀의 손에는 각각 2부씩 제본된 서류가 들려 있었다. 재판관님, 신부님, 그리고 서유분.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서류를 내밀었다. 밤새 고민해서 썼어요. 하나는 제 공식 사과문이고 다른 하나는 제 연구실 커리큘럼 수정안이에요. 교육학 교수로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서연이 서류를 펼쳐 몇 줄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졌으면 배우고 배웠으면 행동해야지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강유라의 눈가가 붉어졌다. 지아는 그녀를 따뜻하게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어깨가 함께 떨릴 때 로비 안에서는 잔잔한 박수 소리가 번졌다. 호텔 직원들, 로펌 고문 변호사, 심야까지 자리를 지켰던 몇몇 하객이 손뼉을 치고 있었다. 화려한 축하가 아닌 고된 밤을 함께 견뎌낸 서로에게 보내는 격려의 박수였다. 창문 너머 동쪽 하늘이 붉은 선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도시의 빌딩 숲 사이로 아침 해가 고개를 들며 첫 빛을 던졌다. 그 빛이 로비 유리벽을 통과해 한복 차림의 서연과 웨딩드레스를 잡은 지아, 그리고 비틀거리며 서 있는 최 회장의 어깨를 동시에 비췄다. 금빛 먼지가 떠오르듯 공기가 반짝였다. 서연은 시계를 확인하고는 조용히 제안했다. 해가 뜨는 걸 보러 옥상으로 올라갈까요? 어차피 밤새도록 어두운 그늘 속에서 싸웠으니 해가 얼굴을 내미는 건 다 함께 봐야지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피로로 축 늘어진 발걸음들이지만 한 계단씩 천천히 옥상을 향해 올랐다. 회색 새벽이 붉은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그 순간 바람은 차갑기보다 맑았다. 옥상에 도착했을 때 도시는 이미 알람을 맞춘 듯 깨어나고 있었다. 차량 소음, 새벽 공장의 경적, 먼 곳에서 울리는 전철 소리. 그 모든 배경음 위로 타오르는 주황빛 태양이 장엄하게 떠올랐다.
최 회장이 백합 한 송이를 품에 안은 채 해를 바라보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내가 책임질 수 있을 때 반드시 책임지겠다. 약속하마. 민준이 옆에서 그의 어깨를 받쳤고 지아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다. 서연은 한 걸음 뒤에서 그들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손끝에 아직도 남은 파편 자국이 쓰라렸지만 그 고통마저도 눈부신 새벽빛 속에서 희미해지고 있었다. 해가 완전히 솟아올랐다. 온 도시가 밝아졌다. 길고 긴 밤을 통과한 사람들의 그림자가 등 뒤로 길게 드리워졌다. 그 그림자 위로 첫새가 날개를 퍼덕이며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비상하는 그 새를 따라 모두의 시선이 같은 하늘을 향했다. 새로운 하루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태양이 머리 위로 완전히 솟아오르자 옥상 난간에 기대선 사람들의 그림자가 짧아졌다. 하얀 한복 고름이 아침 햇살에 투명하게 빛났고 웨딩드레스 끝단은 밤새 묻은 먼지를 털어내듯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다. 최진섭 회장은 백합 한 송이를 가슴에 품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넥타이를 바로 세웠다. 이제껏 그의 얼굴 가득 드리웠던 비틀린 자존심 대신 책임의 무게가 얹혔지만 그 어깨는 오히려 이전보다 곧게 펴져 있었다. 검찰 수사관이 일정을 다시 확인하러 올라왔을 때 그는 누구보다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수사관은 놀란 눈으로 회장을 바라보다 서류 봉투를 건넸다. 최 회장은 그 자리에서 자필로 영장 집행과 자산 동결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했다. 옆에서 지켜보던 민준이 숨을 삼키며 펜을 건네받았다. 그는 아버지의 서명 옆칸에 공동대표 자격으로 서명하며 떨리는 글씨로 단색 글자를 남겼다. 함께 책임. 박서연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 아래에 확인 서명을 마쳤다. 그 순간 강유라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밤새 작성한 공식 사과문을 검찰 수사관과 호텔 지배인 그리고 결혼식 리허설 영상 담당 직원에게 각각 건넸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떨렸지만 목소리는 담담했다. 배움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방패가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갑옷이어야 합니다. 그 문장이 사과문 첫 줄에 또렷이 적혀 있었다. 수사관은 짧게 무릎을 굽혀 인사를 하고 옥상을 내려갔다. 기자들은 이미 호텔 앞도로에서 철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새벽을 깨우던 생중계 화면에는 재벌과 비리, 법 절차 따라 수사 협조라는 건조한 자막이 마지막으로 떠올랐다가 이내 사라졌다. 자극적인 비유와 익명의 추측은 빠르게 식었고 대신 성실한 조사와 투명한 절차를 지켜보자는 목소리가 조금씩 힘을 얻었다. 누군가 조용히 흘려보낸 진실의 물줄기가 야욕으로 들끓던 치즈 열기 위해 차가운 빛처럼 내려앉은 셈이었다. 이제 막 떠오른 아침 해를 바라보며 지아가 엄마 옆에 섰다. 그녀의 웨딩드레스에는 군데군데 흙자국이 묻어 있었지만 그 흔적마저도 그녀의 웃음을 더욱 빛나게 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용기는 거창한 말이 아니란다. 그저 비겁해지고 싶지 않다는 작지만 단단한 마음이야. 박서연은 딸의 손을 잡고 3번 꼭 눌러주었다. 지아는 그 손 위에 또다시 자신의 손을 겹치며 말했다. 오늘 밤 우리가 다 같이 울고 싸우고 기다렸던 것처럼 앞으로도 다 같이 버티면 돼. 민준이 그 옆에 다가와 두 사람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우리가 새로 만들 집은 신뢰로 벽을 세우고 책임으로 지붕을 덮을 거야. 짧은 침묵 후 최 회장이 다가와 백합 한 송이를 3사람의 손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다. 백합에서 번지듯 퍼지는 맑은 향이 아침 공기를 타고 이들의 숨결에 섞였다. 회장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확고했다. 내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바로잡고 나면 너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어른으로 다시 서겠다. 해가 조금씩 높아지면서 옥상 난간 그림자가 발끝에 닿았다. 투숙객 몇 명이 멀찍이 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작은 박수를 보냈다. 호텔 지배인은 분주했던 지난밤을 떠올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권위 앞에 주눅 들지 않고 손님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진짜 서비스가 무엇인지 잊지 않겠다고. 그날 오전 가족들은 각각의 길을 향해 나섰다. 최 회장은 검찰이 제공한 차량에 올라 수사관과 함께 첫 대면 조사를 받으러 이동했다. 민주는 회사로 돌아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외부 회계 감사를 즉시 선임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아는 신혼여행 대신 병원에 들러 밤새 앓았던 친정아버지의 혈압을 살폈다. 그리고 오후 늦게 엄마와 함께 꽃시장에서 백합 모종을 2상자 구입해 회장댁 마당 구석에 심어두었다. 한편 박서연은 비리 수사에 대한 외부 압력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문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기자들은 그녀가 밝힌 단호한 한 문장을 그날의 헤드라인으로 뽑았다. 정의는 비밀이 아닌 투명함 속에서 자란다. 그 문장은 세간의 큰 박수를 받았고 고지어 청와대 내부 게시판에도 올라와 공직자 윤리 교육 영상 자료로 삽입되었다. 은퇴한 지 10년이 넘은 전직 재판관의 말이 다시 한번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작은 기폭제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일주일 뒤 결혼식장을 담당했던 호텔의 작은 연회실에서 가족끼리만 모여 뒤늦은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다. 하얀 벽을 따라 놓인 길쭉한 테이블 위에는 최 회장이 직접 요청한 검소한 가정식 반찬들이 정갈하게 올랐다. 은은한 국화차를 따르며 박서연이 미소 지었다. 검소하되 품위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가족의 시작이구나. 민준이, 지아가, 그리고 아직 영장 실질 심사를 기다리는 최 회장이 차례차례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수치심과 두려움,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이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밤새 끈적한 욕망과 두려움이 뒤섞였던 화려한 웨딩홀은 이제 조용한 식탁으로 변해 있었다. 그 식탁 위에서 네 사람은 서로의 찻잔을 가볍게 부딪혔다. 왜곡된 체면을 걷어낸 찻잔은 맑았고 잔에 담긴 찬물은 책임이라는 단어처럼 맑고 투명했다. 식사를 마친 뒤 서현은 텅 빈 연회실을 한 바퀴 돌았다. 반짝이는 바닥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야 정말 평범한 엄마로 살 수 있겠지.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핸드폰 진동이 울렸다. 한 공익 변호 단체에서 긴급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는 메시지였다. 박서연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문자를 확인한 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평범하게 살되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 가야지. 그녀의 뒤에서 지아가 팔짱을 끼며 말했다. 엄마, 우리 집이 바로 그 필요한 곳이 시작점이야. 박서연은 딸을 바라보며 천천히 그리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창문 밖으로 늦가을 바람이 불어와 커튼 자락이 살짝 흔들렸다. 한때 폭풍 같았던 밤은 지나갔고 겸손하면서도 단단한 아침이 집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가족의 발밑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수많은 법적 절차가 남아 있었지만 서로를 믿는 심장은 한결같이 고동치고 있었다. 그리하여 단 하루의 결혼식이 뒤흔들었던 거대한 소용돌이는 책임과 용기로 수습되었고 가족은 깊은 상처 위에 새로운 줄기를 세웠다. 부끄러움은 뿌리 아래로 깊숙이 묻혔고 그 위로 며칠 전 심어둔 백합의 싹이 조용히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향기를 머금은 바람이 지나가며 잎사귀를 살짝 건드렸다. 누군가의 잘못, 누군가의 용서,